돈값이 똥값이 될 거니까 금을 사야 된다. 선택적 똥값론이 한때 우세했었죠. 사실 그런데도 원유는 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네. 이상하게 계속 묶여있던 게 원유였고, 심지어 그 캐펙스가 2014년 이후부터 지금 10몇 년째 지금 안 이루어지고 사이클은 완전한 인플레이션 거시 사이클로 바뀌고 있는데, 그런 사이클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가 계속해서 눌려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전쟁하고 상관없이 원유가 향 5년간에 점진적으로 상승해서 250불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봤는데, 못해도. 근데 전쟁이 터지고 지금은 진짜로 현물 공급에 대한 어떤 충격이 매일같이 하루에 최소 약 1,400에서 1,500만 배럴 정도가 계속 차지를 받고 있거든요. 당장 오늘 전쟁이 끝난다 그래도 굉장히 복리로 충격을 주는 요인이다. 말씀하신 걸 기준으로 보면 유가 상승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저는 계속 지금 되게 초입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이제 시작이다. 네네네, 맞습니다. 저는 원유는 지금은 꼭 포트폴리오에 일부 담으셔야 되는. 시장이 암울하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4월 12일 이선혁 대표가 생존 전략을 직접 들려드립니다. 예약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사실은 지정학적 이슈가 지금 완전히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일단 시장이 좀 지금 어떤 구간에 있다고 보시는지 총평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뭐 단기적인 변동성은 강할 수 있겠으나, 어떻게 보면 아직은 뭐 전쟁과 무관하게 좀 사이클이 좀 길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가가 뭐 지금부터 뭐 120불, 130불을 갔다가 다시 또 뭐 80불까지 내려가고, 이런 거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네. 결국 그렇게 높아진 이제 변동성 속에서 장기적으로는 크게 좀 우상향을 지속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단기 변동성은 어쩔 수 없이 네.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겪는 동안 어쩔 수 없지만 네네. 우상향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은 이게 전쟁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해도 그게 회복이 될 것이냐, 네네. 증시가 회복이 될 것이냐, 이것도 관심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럼 네네. 여기에 있어서 금방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저는 지금 사실 어쨌든 그 유가의 상승이라고 하면 네. 결국에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요인이다 보니까, 지금 얼마 전에 미국의 10년 금리 같은 경우가 오히려 그 전쟁 시작하고 많이 올랐죠. 보통은 이제 안전자산이니 이제 금리가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번에 특이한 거는 제가 보니까 10년 금리가 오르는데 반대로 턴 프리미엄은 빠지더라고요. 10년 턴 프리미엄은 빠지고, 반대로 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 채권 금리 안에 있는 브레이크 기븐이라고 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오르고 턴 프리미엄은 빠지는. 장기채가 덜 올랐다는 얘기시잖아요. 단기채가 오르고 턴 프리미엄 빠진다는 거는. 아니요, 장기채가 뭐 덜 오르고 더 오르고, 이것도 이거보다는 장기채의 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네. 지금까지 귀금속 오르고 막 주가 오르고 이럴 때 네. 장기 금리가 오를 때는 턴 프리미엄 주도로 올랐거든요. 턴 프리미엄이라는 건 보통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재정 확장이 엄청나게 뭐 많을 거야, 뭐 사람이 다들 이제 무책임하게 돈을 찍어낼 거야, 뭐 이런 심리가 많을 때, 즉 뭐 재정 규율에 대한 어떤 불안이 크다거나 그런 심리가 많을 때 턴 프리미엄 확장 주도로 가게 되는데, 그럴 때 보통 귀금속이나 이런 게 많이 강하죠. 근데 이번에는 10년 금리를 움직이는 요소에는 턴 프리미엄뿐만 아니라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게 아닌 그 브레이크 이븐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채권 시장에서 프라이싱하는 진짜 기대 인플레이션, 네.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네.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근데 특이한 건, 보통 10년 금리가 오를 때는 턴 프리미엄 주도로 해서 지난 몇 년간은 올랐는데, 지금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주도로 매우 오르고 있어서 조금 앞으로도 주의는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중간에 왜 말씀드렸냐면 되게 네네. 맞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일단 일반적 턴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장기채하고 단기채 뺀 거를 보통 턴 프리미엄이라고 하고, 그 채권을 오래 텀이 기간이잖아요. 영어가 우리나라 말로.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금리를 주는 거를 보통 턴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장기 예금이 단기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거를 보통 턴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대표님은 이거를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연계시켜서 말을 했지만,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원래 금리가 오르는 게 단기채 금리는 그대로 있어서 기준금리가 안 올라갈 것 같아서
얘는 가만히 있는데 예를 들어 일본처럼 장기채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엄청나게 많이 찍을 거기 때문에 단기채는 기준금리에 연동이 돼 있으니까 안 오르지만 장기적으로 재정이 어쩔 것 같아서 오르는 걸 텀프리엄 확장된다고 말하는 거고, 지금 얘기하신 텀프리엄이 죽었다는 얘기는 장기금리도 오르고 단기금리도 오르는데 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아서 왠지 연준이 단기금리를 올릴 것 같기 때문에 단기금리가 더 많이 오르고 장기는 덜 올라서 요게 줄었다라고 설명하면 지금 얘기하신 걸 제가 조금 더 마바라처럼 쉽게처럼 설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근데 그 조금 뭐 단기가 더 오를 것 같다, 요거는 이제 일드 커브 관련이고, 약간 이제 텀 프리미엄, 장기 텀 프리미엄은 어쨌든 장기채를 내가 보유함으로써 그 내가 가질 수 있는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내려갔다는 건 이제 전쟁이 터지고 뭔가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장기채에 대한 수요 자체는 오히려 조금 올라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텀 프리미엄은 내려가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 버리니까, 너무 큰 폭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장기채의 텀 프리미엄이 내려가는데도 장기채 가격은 오히려 크게 빠지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저번에 출연하셔가지고 전쟁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를 많이 갖고 계셨다고 했다고 여기 대본에도 있고, 제가 기억나는 게 작년에 나오셨을 때도 유가를 아주 좋게 보셨었는데 그게 드디어 이제 워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럼 이 유가 상황을 결국 전쟁 전부터 좋게 보셨다는 얘기는 전쟁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으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원유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지난 10년, 지금 이제 2026년인데 한 2014년 이후부터 이제 셰일 충격이 있은 뒤부터 너무너무 오랫동안 캐펙스 지출이 안 됐다. 즉 뭐 미국이 이제 셰일가스가 생기고 막 이제 셰일 충격이 나오면서 원유 가격이 뭐 40불까지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 뒤부터는 이제 유가가 싸니까 어떤 주주들도 미국의 셰일 기업이든 어디든 캐펙스 지출하지 마라. 이거 언제 또 유가가 빠질지 어떻게 하냐. 그리고 늘 원유는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뭐 투자하지 말고 그냥 주주 배당 환원해라. 이제 이런 기간이 사실은 10년 넘게 이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전쟁하고 이건 전혀 무관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지금의 AI 기업이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 2011년에서 2014년까지는 거의 미국의 셰일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조그만한 회사들이 유정을 이렇게 찾으면, 유정만 찾으면 다들 큰 사모펀드나 뭐 어떤 이런 뭐 벤처나 아니면 대형 뭐 엑슨모빌 같은 데서 다 비싼 돈 주고 사다 줬어요. 엄청나게 돈이 셰일로 다 들어갔을 때입니다. 근데 그만큼 보통 돈의 지출이 많고 과대 투자가 많으면 결국엔 서로 너도 나도 생산을 하고 생산량이 갑자기 급등하니까 결국엔 이제 유가가 크게 빠지게 되죠. 특히 그때는 또 디플레이션 사이클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웃긴 게 이제 이런 특히 원자재 관련은 굉장히 시클리컬한 사업이어서 저유가의 장기화는 결국 고유가의 장기화로 연결되고, 고유가의 장기화는 만약 결국엔 또 경제를 못 버티기 때문에 또 다시 또 저유가로 옮겨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전쟁하고 상관없이 지난 너무 오랫동안 캐펙스가 없었고, 반면에 전 세계 글로벌 매크로에서는 서로 너도 나도 지출하겠다고, 더 이상은 이제 팬데믹 이후부터는 아무도 저축을 하겠다고 하지 않고 모두 지출하겠다고 하는 사이클로 접어들었잖아요. 2020년 이후부터. 저는 분명히 실물 경제가 완벽한 인플레이션 사이클로 접어들었고, 그게 최소 2020년 이후부터 거의 10년 사이클로 가는 그런 걸로 접어들었다고 계속 봤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서로 지출을 확장한다고 한다면 그 지출에 대한 비용, 그럼 그 비용의 얼굴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원유거든요. 그럼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원유입니다. 금이라는 거는 굉장히 화폐적인 원자재인 거고, 네. 원유는 사실 명목 성장이 강할 것 같냐 하락할 것 같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원자재 중에 명목 성장을 대변하는 게 원유입니다. 근데 전 세계 국가들이 어쨌든 간에 지출하겠다. 그거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도 엄청나게 지출하겠다 하고 있었고, AI 기업들은 거의 정부와 비견할 만하게 지출을 하는 사이클이었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다만 아무도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프라이싱이나 밸류에이션을 할 때 온갖 AI 기업들의
원유만 굉장한 밸류에이션을 넣어줬다.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성장이 있으려면 비용도 당연히 따라오는 거거든요. 네. 돈값이 똥값이 될 거니까 휴지가 될 거니까 금을 사야 된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선택적 똥값론이 한때 우세했었죠. 사실 그런데도 원유는 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그때에 비해서 뭔가 화폐가 얼마나 많이 풀렸고 뭐 화폐가 많이 풀린 건 둘째치고 얼마나 또 지출이 확장됐고 서로 다 저축은 안 하고 지출만 하겠다 그래서 금리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그런 환경에서 네. 이상하게 계속 묶여있던 게 원유였고 심지어 그 캐펙스가 2014년 이후부터 지금 10몇 년째 지금 안 이루어지고 사이클은 완전한 인플레이션 거시 사이클로 바뀌고 있는데 네. 그런 사이클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가 계속해서 눌려 있었습니다. 제가 이따가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네. 네. 지난 역사상 거의 실질 기준으로 이 정도가 오면 크게 변곡이 할 수 없을 만큼 작년부터 계속 눌려 있었어요. 그랬군요. 근데 이거는 전쟁이라는 거는 사실 항상 저는 상수라고 생각합니다. 변수가 아니라 원자재 투자에 전쟁의 있어서 상수다. 네, 늘 있는 거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 일어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다만 펀더멘털이 받쳐주지 않으면 뭐 22년 이후에도 계속 전쟁이 있었지만 펀더멘털이 받쳐주지 않으면 뭐 올라갔다가도 금방 다시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늘 상수지만 거기다가 이번에는 저는 사실은 전쟁하고 상관없이 원유가 한 향 5년간에 점진적으로 상승해서 250불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봤는데 못해도 근데 전쟁이 터지고 지금은 진짜로 현물 공급에 대한 어떤 충격이 매일같이 하루에 제가 봤을 때 최소 양보해도 약 1,400에서 1,500만 배럴 정도가 계속 차지를 받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굉장히 지금 경제 충격과 이런 공급 차질의 향후 당장 오늘 전쟁이 끝난다 그래도 네. 굉장히 복리로 충격을 주는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복리로 굉장히 충격이 누적되는 부분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그래서 좀 대비를 잘 하시고 원자재 투자, 원유 투자도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지금 네네. 말씀하신 걸 기준으로 보면 유가 상승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저는 계속 지금 되게 초입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이제 시작이다. 네네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EIA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네네. 미국의 이제 원유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고는 있잖아요. 네네. 캐펙스 안 하긴 했지만 네네.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 지금 거의 1,400만 배럴 정도 되고 네네네. 이제 그거를 정유시설에 넣고 수입하는 재료를 뭐 가스가 됐든 뭐가 됐든 부산물을 넣어서 하면 총 2,200만에서 300만 톤에서 배럴 정도의 이제 총 페트롤럼 제품을 생산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오늘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미국의 그 리저브 그러니까 매장량 9위지만 네네. 트럼프는 오늘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서 1위라고 자기들이 베네수엘라보다 많다. 그러니까 네네. 그 사람들의 생각은 꽂기만 하면 나오는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얘기하신 것처럼 캐펙스를 안 해서 생산이 안 늘었다고 하기에는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게 만약에 캐펙스가 늘면 더 빨리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원유 시장만큼 같은 데이터를 두고도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해석이 나오고 그리고 그러는 시장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유 수치나 뭐 재고 수치 아니면 수요 수치 이런 거를 사실 정확하게 가늠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EIA나 블룸버그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10년 전부터 원유 쏟아진다, 뭐 넘쳐난다. 굉장히 뭐 오일 글러시 올 거다, 서플라이 글러시 올 거다라는 내러티브를 가장 앞에서 주도했던 쪽이고 거기에는 또 자비어스 블라스라는 이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들이 틀려온 게 결국 계속 뭐 이렇게 해서 재고가 뭐 넘칠 거고 공급이 수요 대비 많아서 넘칠 거고 한 게 거의 지금 어느 정도냐면 한 3년, 4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틀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틀리면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미싱 배럴이라는 그 유명한 개념이 나왔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생각한 뭐 재고 그 수요 공급의 이런 미스매치가 실제 발현이 되지 않고 오히려 어쩔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조금 더 많거나 딱 브레이크 이븐 하다든지 뭐 일간 뭐 3,400만 배럴이 뭐 더 공급이 많을 거야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실제로는 전혀 브레이크 이븐 하든지 했을 때도 계속해서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이거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냥 집계에 잡히지
않아서 그냥 미싱 배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안 됐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내러티브가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실물 쪽 이쪽을 진짜 제일 잘 트래킹하는 거는 금융 사이드가 아니라 실물 쪽 분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한국에도 잘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금융 쪽의 내러티브를 계속 만들어 온 게 블룸버그나 이런 쪽에서 뭐 원유 넘쳐난다, 뭐가 어쩐다, 앞으로 전기차 시대니까 원유는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의 거를 계속 만들어내고 했지만 실제로는 셰일의 이런 수요 공급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부족해지는 관점이었고 중요한 거는 셰일가스에서 굉장히 생산성이 좋은 한마디로 셰일은 이렇게 꽂고 나서 유정을 꽂고 이게 올라오면은 네. 그 처음에 특히 수압이 빵하고 세서 굉장히 생산성이 좋은 유정들이 있거든요. 그 유정들이 지금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셰일에 대한 피크 제가 뭐 좀 전쟁 도중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사실은 좀 아쉽고 죄송한데 그전에는 워낙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원유 관련해서 좀 제대로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뭐 전쟁이니까 이제 조금 관심을 아마 가지시지 않을까 싶은데 유정들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미국은 뭐 원유가 넘쳐난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미국의 생산성 티어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성 좋은 유정들이 다 고갈됐다는 사실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그 앞으로 똑같은 지금 훨씬 더 과거에 비해 2014년이나 13년에 비해 훨씬 더 비싸진 인건비와 여러 인건비, 뭐 모든 철강 모든 게 다 엄청나게 부대 비싸요. 비용들. 네. 그럼 부대 비용들을 두고 다른 이제 티어 2, 티어 3 이제 다른 좀 생산성이 낮은 이거를 하더라도 캐펙스를 하더라도 지금 심지어 유가가 100불이 됐는데 아직 전혀 캐펙스가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캐펙스를 하더라도 과연 그 생산성이 어떨 것이냐 첫째. 그리고 둘째 주주들이 기본적으로 캐펙스를 허용을 하질 않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 지금 원유 관련 주식들이 원유에 비해 아직 덜 올랐거든요. 네.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전쟁 터지기 전에 55불에서 한 50%가량을 담았습니다. 저희 포트에서. 네네. 근데 그 정도까지 맥스로 늘린 게 이제 올해 그거였는데 주주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주들도 그렇고 기업들이 정말로 캐펙스가 늘어나기 위해선 그 회사들 입장에서 지금의 유가가 장기화될 거야라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갈 거야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커브를 보면 원유의 커브를 보면 근월물만 높고 원월물은 꽤 이렇게 백워데이션이 크다고 하죠. 그러니 이게 그들도 지금은 캐펙스 지출을 확장하기가 거의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네. 여러 가지 너무 지금까지 오랫동안에 그게 맞물렸고 생산을 많이 했다고 해봐도 생산을 지금까지 많았다고 기술의 발전도 있었고 셰일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사실은 지금 많은 특히 실물 쪽 정말 잘 보시는 분들에선 굉장히 앞으로 이 피크가 이미 작년에 끝났다 하고 앞으로 굉장히 공급이 떨어질 거다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반면에 명목 수요는 매년에서 고점을 갱신하고 있던 와중입니다. 전혀 상관없이 이번 전쟁하고. 그래서 굉장히 향후 좀 장기적인 원래 그런 게 보였는데 네. 거기에 진짜 전쟁까지 발현을 해서 좀 더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EIA에서 이제 3월 말에도 이제 리포트가 나와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생산성이 좋은 쉐일 유정이 그 지하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근데 그 자료에 보면은 그 로우 48 웰 중에 네네. 25년 전에 시작된 게 고갈되긴 했지만 네네. 우리가 새로운 걸 찾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다 메꾸고 쉽게 생산성이 나오는 웰이 아직도 많다라고 3월 말에 이제 쓴 게 있는데 이제 네네. 이런 거잖아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기름 관련된 정보가 제일 정확하다는 게 EIA, IEA, OPEC 이렇게 이제 돈 주고 쓰는 뭐 우드 맥킨지 이런 여기 몇 개가 네네네네. 있잖아요. 이게 약간 저희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의 데이터를 믿지 못하기 시작하면 할 수 네네. 없는 거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EIA가 이렇게 말하는 건 의도적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사실은 오펙하고 EIA가 굉장히 서로 완전히 다른 얘기를 계속 오펙은 해요. 일단은 오펙 자기네 생산량도 잘 안 주니까 저는 일단 네네. 그래서 중동 사람보다 미국 사람 믿고 싶긴 한데 네네. 얘기하신 거에 대한 반박을 그래서 요즘에 낸 거거든요. 네네네. 없지 않고 새로 시작한 게 몇 %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네네 하는데 맞습니다. 처음에 전쟁이 났을 때도 그 EI 사무총장이 나와가지고 아우 지금 아무런 문제 없다. 엄청나게 공급이 많다. 전쟁이 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그런 얘기를 그 비톨이 나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오펙하고 EIA는 계속해서 완전히 서로 뭐 오펙은 정말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굉장히 싸워왔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근데
그냥 쉽게 말하면 미싱배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영역에서 그럼 누가 지금까지 계속 맞아오고 누가 계속 틀렸냐라고 하면 그냥 명백히 이건 EIA입니다. 명백하게. 근데 EIA가 어쨌든 유가를 맞췄잖아요. 유가를 그거는 미국이니까. 그러니까 네. 가격이라는 거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격은 가치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오펙은 근데 데이터를 보면 월간 MOMR 데이터를 보면은 네네. 공급을 정확하게 주지 않아요. 자기네 걸 빼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이 맞았는지를 오펙 데이터는 알 수 없는데. EIA도 사실은 그러니까 EIA가 정말로 수급을 주긴 주잖아요. 데이터가 있긴다 근데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들의 정말 그거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펙도 정확하게 주기도 어렵고 네. EIA가 뭐 준다고 근데 틀린다고 저도 그거 하지도 않는 게 네. 정확하게 사실은 이거를 파악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EIA든 오펙이든 네. 글로벌에 정말 뭐 그러니까 원유 시장만큼 이거는 진짜 아닌데 하고 서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같은 데이터를 두고 뷰가 다르는 기는 쉽지 않지만 네. 그냥 확실한 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누가 맞았냐 정말 수요와 공급의 뭐 차질이나 이게 누가 맞았냐 틀렸냐는 오펙이 계속 맞았다는 거죠. 근데 그럼 오펙이 왜 지금까지 감산했다고 보세요? 만약에 수요가 자기 말대로 그렇게 수요가 많았으면 감산을 지금까지 지속한 건 틀린 게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유가가 계속해서 그게 어떤 이유든 유가는 심지어 이번에 오르기 전까지 원유는 항상 내려가는 거야. 항상 네. 내려가 그런 내러티브가 너무 많았죠. 네. 어쨌든 간에 유가가 계속 내려가니 네. 그거는 공급이 많았던 거 아닌가요? 그건 좀 아닙니다. 이상한데. 그렇게 단순하게 그러면 그렇게 치면 AI나 뭐 시장의 주식도 버블이 없어야죠. 가격이 올라가면 그게 그냥 좋은 주식이고 그게 가치라면 그건 잘못된 거고 저희 같은 데가 하는 일은 가격이 뭔가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때 그거를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가격이 너무 올라 있을 때 그거를 파는 게 저희의 일입니다. 네. 그러니 그거는 당연히 시장이 항상 옳다라는 걸 전제를 하는 거니까 네. 저희가 이제 원유 쪽은 굉장히 오래 봤을 때 굉장히 괴리가 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차트 지금 시간이 네, 시간 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네네. 지난번에 아마 마지막에 나왔을 때 제가 이진호 소장님하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전쟁 직전이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랑 똑같은데 거기를 조금 더 제가 한 게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뭐 선택적 화폐 똥값론을 얘기했잖아요. 시장이 막 금 사야 돼, 비트코인 사야 돼 하면서 유가는 계속 외면하고 그리고 성장할 거니까 AI의 주가는 엄청나게 뛸 거야라고 하면서 유가는 계속 외면하고. 근데 보시면 원유를 그냥 이거 단순히 M2로 할인해서 보자면 이 늘 요때 제가 이렇게 요 왼쪽으로 이렇게 빨간 점 표시를 해놨죠. 그러니까 요저 지금 어디 이 전쟁 전에 어디까지 내려왔었냐면 55불이 항상 2020년에 코로나 때 그리고 01년에 그러니까 2000년 IT 버블 딱 그 당시에 원유가 역사적 저점일 때 그 뒤로 11배 정도가 뛰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가 2000년 IT 버블이고 여기가 셰일 충격 바로 그때네요. 그러니까 늘 이때 이런 요 뒤에가 녹색이 명목 유가인데 이렇게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큰 변곡까지 내려와 있었다. 기본적으로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유가 100불 왔다고 명목으로 100불 왔다고 또 이제 수요 파괴 온다. 네. 이제 네. 08년 온다. 이제 결국 그래서 유가가 알아서 빠질 거야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의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폐의 양과 유동성의 양이 틀리고 자산 가격의 양이 틀린데 네. 2008년에 원유가 140불까지 갔었다고 해서 이번에도 140불 오면 바로 수요 파괴가 올 거야라는 건 굉장히 잘못된 얘기다. 기본적으로 원유를 미국 1인당의 개인소득 레시오로 할인을 해보면 네. 그냥 이건 평균 그냥 1인당 평균 그거거든요. 할인하면 지금 현재 100불이 왔다고 해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 정말 수요 파괴가 왔던 때가 2008년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정도일 것 같은데 네. 최소 제가 중간에 이렇게 핑크색 표시 정도 해놓은 데 이상은 가야 어떤 수요에 대한 어떤 파괴가 나타난다. 그럼에도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클 경우에 70년대처럼 그럴 경우에는 계속 가는 겁니다. 네. 지금과 같은 상황이죠.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클 때. 근데 이제 2000년 IT 버블 요때는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00년 IT 버블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명목의 수요의 파괴가 있었냐. 그때는 어떤 심각한 정말 수요 파괴나 이런 상태가 아니고 2000년 IT 버블은 단순히 정말 자산 가격이 비싸서 문제였던 때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사실은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아직은 좀 많이
그 갈 곳이 남아 있다. 네. 그리고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거를 이제 디젤 크랙 스프레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젤에서 유가를 빼면 디젤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디젤이나 가솔린은 결국에 이제 원유로 만든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수요를 반영하거든요. 경기의 수요, 경제의 수요, 경제의 수요가 만약에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한편으로는 경제의 수요가 약간 강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2020년 팬데믹 때처럼 유가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가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늘 유가랑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 제가 지금 이 녹색 표시해 놓은 부분이 24년부터 25년 말까지입니다. 24년 거의 중반부터 계속해서 그때는 뭐 유가가 계속 하락이라기보다 횡보할 때인데 계속해서 이 스프레드가 전쟁 이전에도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유가의 급락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횡보하는 동안에 계속 올랐던 거고, 이거를 단순히 지금 전쟁,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0불이니까 수요 파괴 오고 머지않아 수요 파괴 오고 지금 수요 파괴 올 거야라는 분들이 꼭 참고하셔야 될 게, 여기 지금 전쟁이 났는데도 원유보다 상품 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건 디젤도 그렇고 가솔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전쟁이 여기 보이시죠? 더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를 참고하셔야 되고, 그러면 더 많이 오른다고 해도 예를 들면 앞으로 그러면 원유가 어쨌든 어느 순간이 되면 분명히 경제에 충격을 줄 거잖아요. 수요에 충격을 줄 거잖아요. 근데 그 수요의 충격이 스태그플레이셔너리 할 거냐 아니면 08년처럼 정말 디플레이셔너리 할 거냐를 알아보기 위해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디젤 크랙 스프레드에서 원유를 할인한 상대 크랙 스프레드를 보면 좀 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워딩을 좀 잘못 썼는데 네. 이거는 디젤 크랙 스프레드와 원유 간의 상대 네. 크랙 스프레드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도 보시면 이게 올라간다는 거는 원유가 상승하는 속도보다 디젤 크랙 스프레드가 더 빨리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게 왜 그게 중요하냐면 비용이 올라가도 수요가 버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속도가 예를 들면은 다만 속도를 알아야 되는데 네. 이게 단순히 올라가는데 덜 올라가는 거인 거냐 아니면 올라가는 더 빨리 올라가는 거냐? 맞습니다. 네, 후자라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가 세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알려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수요도 세고 심지어 이게 지금 계속 전쟁 후에도 이 상대 크랙 스프레드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수요도 세고 이게 사실은 앞으로 스태그플레이셔너리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알아서 정말 200불, 300불을 가서 이제 수요에 대한 충격을 준다고 해도 네. 특히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면 당장의 2008년과 같이 디플레이션으로 간다기보다는 네. 그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가 어떻게 보면 분석을 하고 또 전망을 하고 이런 걸 한 건데 사실은 대응을 위해서 이제 보통 투자자들은 네네. 분석을 하기 마련이니까 네. 대응 측면에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원유 관련해서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건 대응 어떻게 할 건지 또 그것과 별개로 네네. 그 증시는 또 어떻게 대응할 건지 두 가지 질문 같이 네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원유는 사실은 지금은 꼭 포트폴리오에 일부 담으셔야 되는 섹터라고 아까 3년 안에 300달러라고 그러셨잖아요. 여기서 또 3배인 3년은 거죠. 5년 원래 5년에 5년. 300달러. 맞습니다. 3배 정도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전쟁까지 났으니 아마 제가 봤을 땐 300불 후반 정도까지도 날 300 수 달러 있다라고 후반.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5년 안에. 5년 안에. 네. 근데 이게 이제 많은 투자 분들이 잘 말씀 모르시는 중에 게 죄송합니다. 네네.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면 그 전체 비율 중에 어느 정도 좀 담아? 이게 사실은 최근에 이제 좀 이게 알게 된 좀 네. 그런 건데 2008년 이후 물론 2008년 때는 주식하고 원유가 같이 죽었으니까 네. 그냥 10년부터 지금까지로 해서 만약에 미국의 기술주와 그 원유 에너지주를 관련해서? 5대5로 만약에 가져갔다면 네. 굉장히 좋은 샤프 레시오와 굉장히 안정적인 굉장히 그리고 초과 수익 S&P나 나스닥 대비 한참 초과하는 그런 수익을 낼 수 있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저희도 절대 한 섹터에 이렇게 많이 사실 50%를 그때 채웠다는 건 절대 네. 채우지 않았습니다. 절대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아무리 컨빅션이 강해도 과거에 금이나 뭐 중국 바닥이나 이럴 때도 정말 아무리 강해도 30% 넘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실 줄 안다면 네. 꽤 많이 가져가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느 싶고 정도 몇 퍼센트? 저는 정말 절반 정도 가져가셔도 좋다. 지금 어떤 들어가도? 거를 네. 투자 방법은 뭘 추천하세요? 네네. 예를 들어 뭐 원유 ETF를 추천하시는지 아니면 에너지 기업을 추천하시는지 아, 뭐 네네. 어떤 거 예를 들어 저는 원유 ETF도 어느 정도는 가져가셔도 좋은데 네. 다만 이제 ETF를 하시면 또 이제 레버리지를 막 사용하시거나 하셔서 그 롤오버 될 때 약간 좀 손해도 있죠 원유 아, ETF는. 네, 그거는 이제 다만 지금은 커브가 백워데이션이어서 네. 오히려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보통 항상 손실을 봤었으니까. 야,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과거 디플레이션 사이클 땐 커브가 완전히 그 컨텐거였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네. 이득 보는 구간이다. 지난 몇 년간은 요거는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유가 자체의 변동성이 크니까 웬만하면 레버리지는 쓰지 마시고 하실 그러면 거면 그냥 한 배짜리 원유 ETF 괜찮고. 네네네 오케이. 맞습니다. 그런 거 좀 괜찮으시고 제가 봤을 때 아직 원유 대비 그 에너지 그 특히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정유주를 보시면 안 되고 정말 미국에서 최고라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오일샌드나 뭐 아니면 해외에서 정말 최고라는 원유주들 있잖아요. 네. 정유 말고 E&P 기업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네요, 맞습니다. 미국에. 예, 네. 탐사하고 이제 최고라고 이러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가지시면 아직 제가 봤을 때는 한참 갈 곳들이 꽤 많이 있다. 제가 말하는 한참이라는 건 정말 뭐 텐베거 막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특히 뭐 어떤 메이저 큰 주식들보다는 네. 오히려 정말로 고유가 장기화를 좀 어떤 컨빅션을 공부해 보시고 정말 좀 컨빅션이 오신다면 어떤 엑슨모빌이나 이런 대기업보다는 조금 미드캡들이 있거든요. 네. 셰일의 미드캡이나 아니면 뭐 좀 중소형주인데 과거 지난 동안에 나름 캐펙스 지출을 활성하게 해온 곳들, 부채를 일으켜서 해온 곳들 그런 곳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버리지를 사용한 거죠. 그렇죠. 그런 곳들은 앞으로 제가 보는 정말 고유가 장기화가 이어진다면 하다못해 지금 100불 위에서만 계속 이어진다 그래도 이거는 잠깐 100불 갔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네라고 시장이 결국 깨닫게 되면 그냥 100불 위에만 있더라도 엄청나게 가격이 재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내가 만약에 그런 곳들에 들어갈 여력이 있다, 현금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것도 아니면 아, 뭐 네네. 최소한 익절이 가능하다 이럴 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네네. 이제 묶여 있는 분들은 결국에는 또 국내 증시나 뭐 이런 증시 네네. 상황들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국내 증시 전망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주식은 계속해서 사실은 좀 미국의 또 뭐 AI나 이런 건 조금 그러니까 특히 원유의 장기 강세를 전망을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그 멀티플이 강한 거는 조금 위험하게 봤었고 그런 차원에서 신흥국이 훨씬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네. 실제로 코스피나 뭐 신흥국이 많이 뭐 중국도 그랬고 많이 좋았다가 올해 이제 코스피는 정말 특히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르고 좀 조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전쟁을 배제하고 유가의 장기 상승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전쟁 전에는 55불에서 실제 70불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이게 유가라는 건 지금처럼 공급 차질로 급등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엔 수요 상승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게 제일 주식에도 괜찮고 여러 가지 좋은 건데 네. 제가 크게 봤던 거는 한국에는 어쨌든 경기 민감주가 많다 보니까 서로 전 세계적으로 지출 확장하겠다고 그러고 그럼 결국에 유가의 수요 측면도 자극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한국의 코스피도 좋고 이것도 좋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봤지만 지금은 어쨌든 이 전쟁이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면 네. 조금 조심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코스피도 결과론적으로는 뭐 저는 그래도 나스닥이 좀 더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결과론적으로 뭐 2년 뒤에 봤을 때는 지금부터 2년 뒤라고 하면 나스닥보다 코스피가 덜 빠져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어떤 이 위험이 가시화가 된다면 그래서 결국 유가가 계속하고 장기금리도 계속 고삐 풀리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코스피도 좀 의미 있는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빠졌다 그래도 사실은 너무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진입하시거나 뭐 아니면 좀 너무 욕심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리스크 관리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네. 유가는 일직선으로 간다기보다 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정이 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뉴스 때문에 또 크게 상승하던데 네네. 예, 조정이 오면 좀 그럴 때 해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유가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5년 후에 300불 후반이 간다면 네네네. 어쨌든 에너지를 수입을 물론 우리나라는 수입해서 다시 팔기도 하지만 네네네. 신흥국한테 불리하지 않을까요? 그걸 그렇게 길게 장기 상승을 보신다고 하면은 그거 정말 한번 그 여쭤보고 상황이면 싶었어요. 너무 사실은 좀 암울하죠. 뭐 신흥국뿐만 아니라 미국은 혹시 차트 하나 보여주신다면 이게 검정색이 이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차트인데요. 검정색이 이제 WTI 원유고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 이제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미국의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유가 따라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 안에 채권 금리를 결정하는 이제 그 브레이크 이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원유 미국은 이제 수출국이니까 괜찮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사실은 저는 오히려 지금 매크로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게 미국이라고 봅니다. 물론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다 수입해 와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다고 해서 뭐 미국의 유가는 멈춰 있거나 미국은 많이 생산을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물가 상승의 부담이 가장 취약한 게 미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전 세계에서 지금 지출 확장이나 엄청나게 많이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미국의 AI 기업들과 미국의 정부고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유가의 상승이 뭐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고 변동성이 있겠지만 이런 유가의 상승이 조금 지속된다면 이게 뭐 일단 짧고 깊은 충격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나 이제 뭐 신흥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입 비용이 너무 그 정도 된다면 정말 나중에 그 정도까지 간다면 문제가 되겠으나 저는 공급 충격보다는 그때는 오히려 어느 시점 뭐 유가가 200불이 가거나 뭐 150불만 가도 제가 봤을 때는 꽤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이 미국과 전 세계에서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네. 오히려 뭐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든지 오히려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오히려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리세션 올 거니까 금리 인하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더 불을 붙일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 당장 처음에는 뭐 지금은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야 막 이렇게 시장이 좀 두려워하는데 결국 저는 사실은 오히려 이완적으로 갈 거라고 보고 그럼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 정말 인플레이션으로 그런 인플레이션의 기대 심리가 고삐 풀리는 상황에서 그래도 덜 피해받고 오히려 수혜받는 쪽이 어딜까라고 본다면 저는 신흥국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네. 이렇게 앞으로의 유가 전망 또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일부에서 짚어봤습니다. 일부 오늘 이 시간은 이선철 프로젝트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